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CPI가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CPI가 8.2%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 덫에 걸린 바이든과 파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2%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CPI는 6.6%로 40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 근원 CPI는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등락폭이 큰 이런 요소들을 뺀 소비자 물가지수라서 근원 CPI라고 부르는데, 이 근원 CPI가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음 달에 FOMC 미팅이 있죠.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세 번의 그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해서 밟아왔죠. 그런데 다음 달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인데 지금 4회 연속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금까지는 또 4회 연속 할 거라고 지금 시장이 보고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주식시장이. 자, 그런데 정말 4번 할 것인지, 4번 할 것으로 또 유력해지고 있다. 또 이런 분석을 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8일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죠.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이 파월이 받아든 그 마지막 그 경제 성적표는 바이든에게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CPI가 8.2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은 8.1로 했는데 실제가 약간 더 높았죠. 자, 그래서 이 CPI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2021년 하반기부터 점점 오르기 시작하는데, 급속하게 지금, CPI가 증가하고 있다. 거의 폭등 수준에 가까운 거죠. 8%. 지금 8.2%니까요. 그래서 거의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8.3%, 8.6%, 9.1, 8.5 잠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죠.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인플레가 꺾였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시 8.3 나오면서 폭락을 하죠. 그리고 오늘 8.2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이제 8.2라고 하는 CPI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 또 굉장한 충격을 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럼 어떤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앞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여기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8.5를 찍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8.5를 찍으면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월의 평균 물가 목표제 실험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에다가 지금 오펙이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은 중간 선거에서 굉장한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월만 쳐다보는 바이든이라는 제목을 하루 전에 뽑았는데, 이제 그마저도 굉장한 실망감을 주게 된 거죠. 8.2%를 찍으면서 물가 잡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에 방귀 드는 사람이 없다니 라고 해서 제러미 시겔 교수죠. 그 집단 사고에 빠졌다고 FOMC를 비판하고 파월을 비판합니다. 한 명도 지금 한 명의 그 위원도 지금 방귀를 드는 사람이 없다.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연속으로 밟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식 전략 분야 권위자인 제레미 시겔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편협한 집단 사고를 비난하고 나섰다 하는 거죠. 시겔 교수는 5일 CNBC와의 그 경제 프로그램 스쿼르박스에 출연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데도 연준은 여전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반대할 수 있는 연준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점이 매우 거슬린다고 말했다. 사고의 다양성이 부족한 연준은 결국 정책 실수를 범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사고라고 해서 이제 연준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반대 의견 없이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연속으로 밟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9월 CPI가 8.1을 찍으면서 2%를 목표로 하고 2%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결국 금리를 지금 3번이나 자이언트 스텝 올리고도 이 CPI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 중간선거 후 테슬라 주식 상승할까? 미국 중간선거와 미국 주식시장 관계의 역사적 통계, 중간선거 전망과 억만장자 켄 피셔의 분석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그 중간선거와 그 미국 주식시장의 그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8일 다음 달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하원은 435석 전체를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100석 중에 약 3분의 1인 35석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자, 바이든이 있는 민주당은 상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자, 반대 공화당은 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높은 세금 정책 및 지출 등에 대한 우려가 하원 선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그러니까 상원과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주도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RBC 캐피털의 그 로리 칼바시는 민주당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맞아들었죠. 그죠?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인플레이션 잡는 데 실패했고 민주당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패배하지 않을까,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하원은 60석 가까이 앞섭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의석을 지금 공화당이 앞서고 있고 상원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실패를 했고요.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역효과가 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마지막 경제 성적표인 CPI마저 8.2%로 높게 나오면서 사실상 바이든과 파월의 경제 성적표는 실패를 하게 됐다. 그죠? 실패라는 그런 오명을 안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원에서의 6석을 앞서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또 공화당 쪽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민주당이 상원에서 앞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8.2라는 높은 CPI 때문에 폭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시장은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은 왜 높은 CPI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지금 굉장히 그 국제 경제 정치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푸틴이요, 갑자기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그 노드스트림 2개가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스를 공급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관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공급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루 만에 그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지금까지 굉장히 쩔쩔매던 그 이유가요, 갑자기 다른 또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가스를 공동 구매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이 체코에서 비공식 회의를 엽니다. 자, 이 비공식 회의를 열고 푸틴은 다시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EU 27개 회원국 그 에너지 장관은 체코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어서 다음 겨울을 위해서 공동 구매 플랫폼을 통해서 가스를 구매할 거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러시아만 급한 불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푸틴이 급한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그래서 다시 가스 공급해 줄 수 있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유는 오히려 지금 고통은 어떻게라도 겪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머스크는 트위터에 우크라 종전안에 대한 그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서 젤렌스키가 또 발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그러면서 비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 저희는 그냥 현상만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머스크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는 이제 이번에 그 크림 반도까지 다 수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그렇게 해서 확전이 돼서 최악의 경우 그 핵무기가 쓰여지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정치적인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현상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제롬 파월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월과 그 일론 머스크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어떤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지금의 그 높은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녹색, 그죠? 이 녹색이 supply driven inflation입니다. 즉,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고요. 이 파란색은 demand driven inflation입니다. 수요가 강해가지고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지대가 있죠. 근데 중간지대는 잘 살펴보면 이 supply driven inflation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demand driven inflation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역사상 이 supply driven inflation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지금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공급망에서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롬 파월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급망을 해결하는 데는 어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어떤 실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 수요를 죽이는 것, 수요를 낮추는 것,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조금씩 낮게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서프라이 드리븐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경제학자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는 실제 이제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이 공급 측면에서 오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본인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공급단에서의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려면 이 공급에서의 그 어떤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손쉬운 금리 인상 정책을 선택하게 된 거죠. 왜? 선거가 앞서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제롬 파월과 바이든, 제롬 파월은 바이든 눈치를 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둘의 정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보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세계 경제의 그 기업인으로서 세계 경제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본다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번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할 때, 결정할 때 과감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즉 페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자, 성장률을 낮추고 실업률을 높이면서 경기 불황을 무릅쓰고 모든 가계, 정부, 기업의 페인, 고통을 무릅쓰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겠다고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밟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죽지가 않았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공급 측면에서 오는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죠. 40년 만에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가격,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오르면 우리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비판을 합니다. 바이든과 제롬 파월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JP 모건의 그 다이먼이 그 미국 경제가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침체가 올 거다. 글로벌 증시는 20%더 폭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곧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 뉴욕을 방문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더 신중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유가도 $90 밑으로 떨어지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 침체에 대비해서 수천 명을 대량 정리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모두가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와 UN, JP 모건에 이어서 IMF까지 전 세계 경기 침체가 날 거라고 모두 경기 침체를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기급 소비 침체가 온다. 고물가 장기화에 수요가 얼어붙는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보험사 CEO의 71%가 물가도 상승하고 금리도 인상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고리 홀은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주식이 아닌 채권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은행들도 우리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조이자라고 하는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가 왔다, 뭐 이런 뉴스까지 지금 모두가 지금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그 경제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지만, 이제 이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11월 8일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택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 바이든에게는 더욱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이 하원뿐만이 아니라 상원의 결과도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예측이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원은 공화당으로 완전히 넘어갈 거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 그 민주당 상원, 민주당 하원이 해왔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지금 안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월 CPI가 8.2%를 찍고 근원 CPI가 40년 만에 최고를 찍고 그리고 다음 달 그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마지막 경제 성적표를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죠. 자, 바이든의 악재라고 모두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중간선거를 이번에 치르게 될 텐데 과거에는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그 주식시장에 어떤 경향을 보여왔는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2년 이래 중간선거 연도의 첫 세계분기의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1분기, 2분기, 3분기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 2%, 5%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선거를 하고 자, 4분기 수익률은요 8%로 급등합니다. 이것이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번에 그 바이든과 파월의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중간 선거를 하면서 공화당으로 하원이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만약 상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또 이야기는 더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하원이라도 공화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과거에도 그랬던 통계적으로 그랬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수익률이 8%로 평균적으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그죠?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1년 동안 그 주식시장 수익률이 0.3%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랬죠. 자, 그리고 중간선거를 포함해서 그냥 평균적으로는 8.1%인데 여기에 비해서 너무나 낮다는 거죠. 중간선거가 있던 해는. 그렇죠. 자,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요 16.3%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내년 11월 달이 되면 그 평균 16.3%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항상 주식시장에 이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4분기에 그 수익률이 8.1%로 높고 1년 후에는 16.3%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그 1분기, 2분기, 3분기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S&P 500 지수와 미국 중간선거를 그 연도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선거가 있던 해에 그 시장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적게 떨어지면 적게 오릅니다.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오릅니다. 자, 적게 떨어지면 적게 오릅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그 통계로 나타나는 S&P 500 지수와 미국 중간선거의 그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마지막 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마지막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바이든의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 그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떤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죠. 자, 특히 이제 그 투자 기간이 길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이라 하는 이런 어떤 시기가 굉장히 그 투자하는 그 기간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이 폭등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올해까지 또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2020년 그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 그 다음에 폭등을 합니다. 그죠? 그러더니 다시 이제 올해 길게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10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폭락 수준인데 지금 그런 와중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 기간이 긴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좀 기다릴 수 있겠지만 투자 기간이 짧은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조바심이 나는 그런 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기 굉장히 또 힘든 그런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 통계, 역사적인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지금 뭔가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푸틴 같은 경우도 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더욱 하다가는 이제 본인마저 어떤 위험에 지금 노출될 그런 위기에 와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가스 공급을 하겠다고 입장을 또 바꿉니다. 러시아에서. 이유는 오히려 여기 이제 강경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대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서 가스를 구매하겠다고 해버립니다. 자, 머스크도 더 이상 확전은 안 된다. 종전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이제 힘들기 때문에. 자, 특히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그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이 그 자이언트 스텝 0.75라고 하는 그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밟으면서 수요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엄청난 그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지금 CPI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즉, 아무리 지금 단기간에 이걸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이 공급 사이드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플레가 잡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이 일론 머스크로서는 이 supply driven inflation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즉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입장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어떤 정치적인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자, 그래야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고 지금 한계 기업이나 뭐 한계 가구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끝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무차별적인 그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지금 국가들이 겪어온 것처럼 그런 자연스러운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supply driven inflation이 해결이 돼야만 이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도 인플레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고, 지금 이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가겠다고 했던 그 바이든의 그 아주 급한 그 마음이 오히려 이런 잘못된 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달에 그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 선거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 깊고 또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연준의 그 3번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11월 달에 한 번 더 그 FOMC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을 처음 이제 맞닥뜨려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벌어질지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금방 뭐 경기 폭락이 오고 금방 금리를 내리면 금방 주식시장이 또 상승을 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것에 대해서 100%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자로서요. 투자자는 이 등불을 가지고 아주 그 어두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이렇게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걸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을 점점 키워가면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어둠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두운 그 길을 그 등불 하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딛는 그런 투자자로서 나 자신의 어떤 판단을 믿고 담대하게 또 이 투자 시장에서 그 나의 경험과 또 공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이제 넓혀가면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채널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하나하나 관찰하고 경험해 가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지식으로 삼자. 그런 경험으로 삼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니만큼 또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면 그 내공이 또 깊어지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이 멈추지 않는 인플레 덫에 걸린 바이든과 파월이라는 그 영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